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 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 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나울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광래입니다.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앞두고 몇몇 소수당들이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이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전국이 모두 발언해서 당 쇄신을 위해 1년 임기 단축을 하여 조기 사퇴하고 과감한 당 개혁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를 위한 독립적인 집행 권한을 갖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은 지난 5월 16일 중앙위를 열고 진보당으로의 당명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 체제의 벽과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상실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대중들에게 통일된 당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정당들은 앞다퉈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완벽해설가 이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을 대표하는 청년기구 울산 청년네트워크 회장 이승우입니다. 울산에 살면서 진보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모두 낙선한 광경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보정치, 진보운동 전반이 몰락했다고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진보정치를 새로이 힘있게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가 발간한 소책자 왜 진보정치는 몰락했는가의 한 구절입니다. 2016년 발간한 책이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를 반영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 실패한 원인이 연동형 비례제를 악용한 거대 양당과 이를 허용해준 선관위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소수정당, 소속 정치인과 관계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 네,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부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시작이 벌써 다음 주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제21대 국회에서 축소된 소수당과 그 이유와 의미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연자는 총 3분입니다. 북구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진영 전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과 중구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양희 노동당 울산 중구당협위원장이고요.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김진석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석 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이제 청취자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민중당 시당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훈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동구에서 활동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98년도에 울산에서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래로 남구에서 주구장창 국회의원, 남구청장 출마를 해서 줄줄이 낙선을 했었죠. 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 낙선 속에서도 열심히 지금 진보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석 부위원장님이시군요. 네,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양희 울산 중구당협위원장님께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02년 중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해서 험지라고 얘기하는 울산 중구에서 끈질기게 19년째 활동하고 있는 노동당 울산시당 중구당협위원장 이양희입니다. 네, 험지에서 꾸준히 노력하셨다고 아주 당찬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김진영 전 울산시당위원장님께서 네. 예, 김진영입니다. 두 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 제도권 내에서도 활동을 좀 많이 했던 정의당 전 울산시당 위원장이고요. 이번 21대는 북구 국회의원으로 정의당으로 출마했던 김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좁혀 나가보죠. 이번 4.15 총선 결과를 보면 실제 지역구에서 진보 소수 정당 당선인도 없지만 소수당의 국회 진출을 마련하고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도 굉장히 무색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수당의 의석수 확보가 전과 같거나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외한 소수당의 축소 및 소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부위원장님.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는 그 누구를 당선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네. 누구를 낙선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수구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그 정치에서 퇴출시키자 하는 이런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네. 또는 반대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요구들이 충돌하면서 사실은 어떤 올바른 가치를 가진 그런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네. 그런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소수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설 틈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 판단이고 그 판단들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진보 정당이 정말 우리의 가치들을 높이고 국민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상호 대립된 그런 구조 속에서도 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을 만들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고 또 이번 선거 결과로서 그런 네. 과제가 네. 저희들에게 주어진 네. 그런 선거가 아닌가. 늘 뭐 네, 진보 네. 정당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더 반성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서 좀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를 네. 만들었어야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진영 그 전 후보께서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축소 소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의당을 두고 보면 뭐 정체성이 없는 소수 정당은 당연히 뭐 소멸되겠죠. 네. 정의당을 보면 그렇게 뭐 의석수가 줄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비해서 득표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네. 뭐 진보는 늘 배고프고 춥고 그런 정당들이니까. 네. 근데 뭐 그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네. 실망이 너무 컸어. 그렇게 네. 보여질 수는 있는데 네. 뭐 아직 그 우리가 완전 소멸되거나 많이 축소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어떻게 규정하고 싶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소금꽃 나무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한진중공업 폐고 노동자이신 김진숙 노동자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삼이 당선됐을 때 운동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하가 사라졌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오롯이 노동자들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번 선거의 실패 그리고 진보 정치의 소멸이 뼈아픈 지점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운동장 밖에 있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전엄 앞에서만 가면 네. 한국 사회가 멈춰서 버리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진보 정치가 21대 총선에서 축소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뼈 아프고 네. 그 책임의 한 당사자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게 인사가 돼버렸는데 아직도 낙선 인사를 맞아요. 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계속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번 선거 결과 평가를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제 파괴에 불씨를 지피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대 양당이 각 정당의 비례 정당을 만들면서 생겨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군소정당의 패배는 진정 선거 제도를 악용한 거대 양당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소수 정당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인지 처음부터 비례 정당을 허용해준 선관위의 잘못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 네, 예. 김진석.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네.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그 지지를 받은 정당에게 권력을 주는 그런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사실은 거대 양당들이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누더기로 만들어버렸고 네.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평법이라든지 악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안에서 가능해지면서
거대 양당들이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거대 양당은 틀림없는 어떤 비판과 반성의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본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주장했던 그 선거 계획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과 민주당이 합해서 만들었는데. 네. 비례정당을 만들었죠. 예, 네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해서. 네네. 근데 한국당이 꼼수를 쓴다고 민주당도 꼼수를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획 선거제도가 필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분명히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맞고요. 네. 결국 결국 소수 정당들은 이제 무너지고 그대 양당은 93%라는 엄청난 300석 중에서 283석이죠. 네. 그 정도를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는 그 양당 체제가 완전히 굳건히 가고 후진 정치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전 후보님. 네. 사실 뭐 룰 자체가 소수 정당한테 늘 불편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건 국민들도 아시고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열망으로 국회에서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개혁안을 만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보다 훨씬 후퇴한 각각의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 기득권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제도 누더기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도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위성정당이 각각 가져간 국고보조금이 어마어마해요. 의원 꺼주게 하고 만들면서 이거 다 국민 세금이고 피땀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민심을 보여줬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도 이 부분을 용인했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물론 그것은 기성 정당들이 철저하게 진영 논리로 선거를 만들어가고 또 법과 제도를 다 고쳐가면서 했던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해줬던 것도 크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뼈아프고 답답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대 1대 0. 이번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는 스코어입니다. 미래통합당 5석, 더불어민주당 1석, 군소정당 0석입니다. 과거 진보의 메카로 불리던 울산 지역인데 소수 정당의 한 석도 하지 못하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경기 침체에 대한 반소수당 표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신뢰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참 국가적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실 만큼 네. 그러한 어떤 이번에 어떤 신뢰를 보내는 과정들이 정부 여당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 보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울산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의 이런 침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어려움이 네. 또한 이 미통당이라는 야당이 좀 지역 표심을 얻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속에서 진보 정당들이 좀 하나의 단결된 힘으로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이런 점들이 이런 양당의 각 축전을 뚫어내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번 선거도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 이제 그 가장 큰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박근혜 정권 잔재 청산이라든가 네. 그리고 어떤 코로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어떤 기대 네.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게 힘을 확실히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봐지고요. 네. 울산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지금 정권 시절에 네. 현대중공업 어떤 구조조정이나 네.
앞으로 일어날 자동차의 어떤 광종 일자리 뺏기고 네. 그다음 4차 산업 넘어가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올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네. 그 경제 때문에 이렇게 밀어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단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앞서 네. 두 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첨언하자면 네. 사실 전국적인 선거 결과랑은 양상이 다르잖아요. 울산은. 그렇죠. 굉장히 왜 반대되는 그럴까라는 그렇죠. 걸 좀 보면 네. 네. 총선이 이제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느냐라고 봤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현대 정치사에서 거의 최초라고 할 만큼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는데 그렇게 신뢰를 보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년 3년간의 정치활동이나 행정에 대한 네. 울산 시민들의 평가가 좀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할 것 없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코로나19 여파로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웠고 네. 그리고 또 군소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주요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군소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제로 네. 이 총선을 돌파하거나 다른 방법을 만들기에 역부족인 지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울산 총선의 가장 큰 영향은 오히려 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울산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평가가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네.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동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동구는 민중당 김종훈 전 의원이 이제 현역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가 그 자리를 가져갔는데 개표 결과를 보면 이제 울산 동구에서 민주당과 민중당으로 표가 갈리며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승리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자 민의가 갈 곳을 잃은 셈이며 슈퍼 여당이 동구 지역 노동자 민의를 유린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진석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번에 그 민주당의 입장은 저는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사 미통당에게 의석을 주더라도 진보 정당에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그 정부 여당에서 정리한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동구처럼 진보 정당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보 정당이 몰락을 해야만 향후에 민주당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 점들이 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구 지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중당 김종훈 전 의원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 안전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원전 주민투표법을 발의했죠.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상임위도 아닌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경우를 보면 소위 간사도 없는 소수당 의원들의 법안은 거대 정당 소속 간사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는 먼 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의 대상으로 취재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실리를 따져봤을 때 유권자 입장에서 소수당 국회의원 뽑는 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구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노동당 국회의원 한석도 없고 이양희 씨가 당선돼서 국회에 가더라도 300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이런 질문 받으시거든요. 네, 네. 감사하죠. 뭐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국회에서 활동할 것까지 고민하시고 고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유권자들 만날 때마다 정말 힘이 나는데 제가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네. 1998년에 창당했던 청년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네. 20, 30대 청년들이 만들었던 정당이고 네. 핵심 활동가들이 1000명이 채 안 되는 정당이었는데 네. 국회의원 한석도 없는 그 정당이 우리가 TV만 틀면 나오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걸 선거 때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열심히 주장해서 제기해서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진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평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을 국회의원이 한 석도 없는 시절에도 이미 진보 정당들이 국민적인 운동과 노력을 네. 통해서 국회에 관철시키고 따냈던 경험들이 저희한테는 있는 거죠. 저는 국회 의석수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수 정당들의 국회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국회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넓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4분 55초가 이렇게 짧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을 또 마지막 한마디도 저희가 사실 시간상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출연을 이제 저희가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네,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여기 네.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들은 2부에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는 끝난 게 아닙니다. 팟빵을 통해 방송 중인 팟캐스트에서 나머지 인터뷰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울 통해서라고 외치면 세 분 만나요라고 대답 한번 진행자분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울 통해서 만나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이 나와주셔서 그런가요? 오늘따라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이 시간 이후에는 나울통 팟캐스트를 찾아서 들으시면 파워 인터뷰에서 나누지 못한 울산의 내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에피타이저라면 나울통 팟캐스트가 메인 디쉬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yes or no 인터뷰와 완벽 정치 해설가와 함께하는 정치 중계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와 울산 CBS는 앞으로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의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승우, 이태인,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